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딱 한 분만 모십니다. 자, 우리 시대의 신경 안정제, 유시민 작가! 원래 이런 분위기였던가? 이런 분위기였지.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걸 못했어. 제가 유시민 작가를 인터뷰해온 지도 돌아보니까 25년 가까이 됩니다. 요즘 가장 빛나요. 응? 헌재 판결 다들 불안해할 때도 중생들아 안심하거라.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데, 근데 지나가 보면 그 말대로 다 돼. 예전엔 이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유시민 작가가 말할 때마다 족족이 들이맞는 거야. 야, 언제부터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안 그랬던 긴 역사가 있어요. 90년대 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 못 된다. 예측하는 족족이 다 틀렸어요. 그리고 예측 말고 본인이 직접 대구에 출마하면 뚝 떨어져. 김문수한테 졌어. 당대표를 직접 해도 망하고, 당을 합쳐도 망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 시절에 나한테 진짜 구박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국회의원 나갈 때도 나가봐야 소용없다. 또 국참당 당대표 할 때도 국참당 지지율을 자기 지지율만큼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제가 유시민 지지율이 국창당 지지율처럼 떨어진다. 그렇게 됐지. 그때는 신경마비제였어. 유시민과 함께하면 무척 즐거운데 정신 차려보면 골짜기야. 나는 지금 어두운 골짜기에 있다. 근데 지금은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미래가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맞다. 대선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침 좀 전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네. 일단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국힘당이나 이준석 개혁신당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는 게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저런 이유가 뭐지? 이를 도저히 추측해내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그래요. 이 단일화가 이 두 번째에 속한 건데 합쳐도 못 이기는데 왜 난리지? 원래 단일화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연합하는 건데 연합해도 못 이기잖아. 근데 못 이겨요. 왜 저걸 가지고 지금 벌써 3주째 저렇게 떠들고 있지? 기자들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기사를 많이 쏟아내지? 억지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오늘까지 조사한 것만 앞으로 발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몇 개 만들어내자.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가면 좀 이게 먹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골든 크로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허망한 기획에 따른 거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국힘은 그 기획인 거고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죠. 그것도 소용없는데. 내가 미디어에 노출이 덜 되어서 지지율이 낮다. 그렇게 판단하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게 도움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노출이 너무 많아.
노출이 지지율에 비해서 10배쯤 돼요. 미디어 노출이. 노출이 적어서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고 노출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지지율이 낮은 거거든. 너무 아프게 때린다. 평상시에 이준석 후보를 정치인으로 바라보면서 그거 참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지금이라도 돈을 벌어보세요. 단 한 달이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고 우리 삶이 그렇게 허망한 게 아니에요. 사지 멀쩡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잖아요. 뭐 하대. 네. 하대를 나온 사람답게 벌이를 해봐, 벌이를. 그런 얘기는 좀 해주고 싶죠. 네. 그러면 뭐 이준석은 패스하고 김문수 후보는 우리 유시민 작가가 할 말이 많죠. 왜냐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는 운동권이었단 말이야. 같은 진영에 있었고 관계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부부 모두를 알았죠. 예, 그 딸도 잘 알고 딸이 그때는 어렸는데 내가 그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는 94년인가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제 당선되면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텐데 김문수 씨는 이제 그 92년 총선에서 민중당을 했죠. 네, 맞아요. 되게 망했는데 봉천동 고개 올라가는 그 왼쪽에 대학서점이라고 그 설란영 씨가 서점을 운영을 했어요. 집도 그 건물에 같이 있었는데 그 딸이 6살 뭐 그쯤 됐나? 근데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민중당 해봐야 그거 안 된다고 김대중 총재가 되게 좋아할 스펙이라고 TK 출신의 서울대 노동운동 그러면 공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왜 되지도 않을 민중당을 하려고 그러냐. 민중당은 100% 이제 한 명도 당선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지금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진보가 아니고 민중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보기에는 덜 진보적이지만 민중을 속이는 건 아니지 않냐. 끝내 그 조언을 거절하고 민중당을 하다 망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독일 유학 가서 있는데 저쪽 당에 가더라고. YS 대통령 인기 한참 좋을 때.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96년도 총선 박지원 씨하고 붙어갖고 됐어요. 그런데 김대중 오른팔을 이겨서 더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안 되지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 비싼 국제 전화를 그때. 독일에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설란영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저하고는 정말 전화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 남편이 보안사에 잡혀갔을 때 나하고 같이 정말 밤낮으로 같이 다니면서 남편이 어디 갇혀 있는지 찾아냈고 법정에 매일 가서 메모해가지고 발언록 같은 거 전부 프린트해가지고 인권단체에 돌리고 시민사회에 돌리고 이거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말 농성도 많이 했고 밥도 같이 먹었고 동지지 동지. 네.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네. 뭐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무적인 의례적인 전화 응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싶어서 첫 마디가 누구 집 뻔히 알면서 전 독일에 있는 시민인데요. 그 관계를 쭉 알면서 아는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설란영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설란영 씨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사적인 대화를 해본 마지막이었어요. 그 톤에서 바로 느꼈구나. 예.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긴 받는데 그냥 축하 전화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 시절에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루저고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예. 너는 독일로 도망갔지만, 야, 우리는 여기서 국회의원 됐어, 이제. 이런 건데.
국회의원이 뭐라고? 설량현 씨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내잖아요. 노조는 못생겼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설량현 씨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다른 유력한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헐뜯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대통령 부인뿐만 아니라 어떤 단위의 공직 후보도 부인이 상대 후보의 부인을 헐뜯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너무 대놓고 하잖아요. 예, 설란영 씨는 그때 구로 20단인가 있던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는 한일도르코 지금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는. 그리고 자기 남편이 감옥 들락날락 하면서 그 뒷바라지 하러 다니고 구속자 가족으로서 투쟁하고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잖아.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더군다나 유시민을 이기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우리처럼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그래봤자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김문수 후보는 어때요?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하다가 이 보수정당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적지는 않아요. 차명진을 비롯해서 그 비슷비슷한 사람이 그 주변에 많아요. 그렇게 동화되지 않고는 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저 국힘당에 가서. 오히려 더 그러는 것 같아, 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는 사회주의 혁명운동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 예. 근데 이제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해서 민중당을 했는데 그게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득표도 그렇죠. 못하고 망했잖아요. 완전 망했죠. 그러니까 이기는 방식을 찾은 게 저쪽 당으로 간 거죠. 그게 이제 이재호 씨나 그 밑에 차명진이나 그렇죠. 다 그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권력을 못 잡는다. 그러면 진영을 바꿔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탄핵 때 처음에는 박근혜 탄핵을 찬성합니다. 박근혜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변하거든요. 박근혜 지지자로. 그러면서 태극기와 함께해요. 그 방식으로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데 그 대목이 제일 지금도 의아해요. 그 시점 이후의 김문수는 그냥 할배예요. 한때 똑똑했던 운동권 정치인 이게 아니고 그냥 할배라고. 그냥 할배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할배가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된 거는 사고예요. 어떤 고상한 어떤 심리학 이론이라 정치 이론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거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 작업 공정이 흐트러지면서 완성품이 안 나오고 중간 제품이 그냥 나와버린 거 시장에.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근데 저렇게 사고가 나서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당선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왜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나 몰라? 그래요. 할배와 사고.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할배와 사고. 아이도. 원래 한시로 바꿔서 그치.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당원들이 실제로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당원들의 반대가 더 많았다는 이유로 바꿔치기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바꿔치기 되지 않은 후보가 나와버린 거죠. 참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냥 할배라고. 그런 할배한테 경기도지사 선거 때 졌었죠. 그때는 할배가 아니었어 아직. 그때 심상정 후보가 막판까지 있다가 사퇴하면서 서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건 제가 민주당 아니어서 진 거 첫 번째 이유고요. 단일화 경쟁했는데 민주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경계심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갑자기 그때 뛰어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덜 돼 있었어요. 그 준비가 덜 된 상태를 유권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딴 거야. 저거는 이거는 예전에,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진보 정당들을 합치고 뭐 난리법석을 떨다가 아니 유시민과 함께하면 즐겁다니까. 즐거운데 어느 날 보면 골짜기 있어 내가.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은 큰 당에 있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해주신 이제 충고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대세와 함께 하지 않으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이셨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봐. 이준석은 국힘당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 꼬마 당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돼. 내일 그냥 사퇴하고 그냥 들어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조국 혁신당도 대선 끝나고 나면 합쳐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봐요. 저렇게 당을 따로 조그맣게 해서는 될 일이 없어요. 그런 시점이 오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유시민 작가가 그때 2000년도에 만든 게 뭐였더라? 개혁국민정당. 개혁 뭐 하나 막 이상한 거 만들었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갖 실험들을 다 해봤단 말이야. 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해본 거 다 같아요. 해봤어. 예. 소수 정당들을 다 합쳐서도 해봤고, 본인이 직접 창당도 해봤고, 그리고 노무현 서거 이후에 만들어진 정당을 본인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그때 민주 진영에서 잠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였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때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유시민 정도 되는 사람이 모든 실험을 다 해봤다고요. 진심으로.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두 개의 우리나라 정치는 민주당하고 이름이 맨날 바뀌는 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하는 동안 열 몇 명 대표가 바뀌는 저 세력하고 민주당하고 두 개예요. 나머지는 이 항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건 두 개 있고, 제가 이제 그 많은 일들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것이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구조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저희 모든 비평은 그렇게 받아들인 조건 위에서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비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근에 정치에 관심 가진 분들은 유시민 작가가 20몇 년 동안 내내 민주당에 있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민주당에 있었던 기간은 짧아요.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실험들을 다 했어요. 뭘 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성공 사례도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 실패 사례도 소중해요. 이게 제가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실패를 다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예. 최근 6개월 내란 이후에 유시민 작가가 한 전망 중에 틀린 게 없어요. 신형 안정제. 박수!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압도적 후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까지다. 그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의 성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3년 전 대선 때 제가 뭐라도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하고 막 했습니다. 아, 이거 어디 찍을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민들한테 좀이라도 어필을 해보려고 그때 저는 이길지 질지 모르겠다. 막판에 그런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날 제가 KBS 나갔을 때 전망해보라 그래서 1% 안에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다. 근데 희망사항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거여서 이재명 쪽에 이제 걸겠다. 그리고 이제 개표 방송에 나가서 출구조사는 조금 지는 걸로 나왔는데 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개표율을 하고 본투표 개표율을 하고 얼마나 이게 진행이 됐는지를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개표율이 한 15%, 20% 되면서 이제 방송국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출연자들한테는 그 정보들이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냥 같이 가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역전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이제 그 판단이 들었을 때 제가 얼굴빛이 좀 많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저쪽 윤석열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그 화면을 돌리면서 세팅 값이 어긋나서 당황하는 거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세팅 그러니까 완전 미쳤어. 그래서 이제 그때 졌구나. 라고 제가 좀 일찍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추격은 하는데 재역전은 못 시킬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안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고 봐요, 그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는 걸로 나왔고.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가 7%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면 그 하나만 한 선거였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바이어스가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이 10% 이상 이긴 조사가 많았으니까. 예. 네. 지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작년 총선 때 그때도 여론조사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 여론은 총선 한 석 달 전에 이미 다 확정돼 있었고요. 여론조사의 수치만 오르내린 거죠.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미 여론 지형은 벌써 2달 전에 고정돼 있었다.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하면서 이미 그때 다 결정되었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거 저희가 한 10억 가까이 썼거든요. 맨날 똑같아. 이거 해야 되나? 이제 여론조사 수치만 오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다 마음먹으면 그런 거여서 수치만 오르내리는 거지 여론 지형은 이미 고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잘하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뭐 이상한 판결 온갖 일어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일어나요. 정말로 바로잡아야 될 일은 바로잡아져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실패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실패해요. 그런 짓을 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국회에서 탄핵이 돼요. 이상하게. 간신히 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간신히 됐는데 지금 하면 안 돼. 예,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떻게 탄핵이 됐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국회가 그런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은 바로 잡아져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이상한 짓 바로 잡지를 못해요, 지금. 직위원 판사가 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거, 내란 수개가 막 풀려갖고 영화 보러 다니고 보리밥 먹으러 다니는 거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바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란 수계의 부하였던 자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란 수계를 편들고 보호했던 정당의 후보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큰일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네. 지지율 격차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안 나고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란 수계를 옹호한 당의 내란 수계의 부하였던 지금도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니까 민주당과 시민들이 노력해서 계엄을 해제했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했고 또 시민들과 야당이 엄청 노력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큰 일만큼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6개월 동안 이게 끝인가 싶으면 또 회개한 일이 일어나고 이게 끝인가 싶으면 더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걸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아직도 뭐가 남은 게 아닐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성남시장 할 때 1%로 시작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갤럽에서 그냥 무작위로 자기 후보 누구 생각하냐 그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볼 때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1% 잡혔어요. 1%. 대선 후보 군으로. 네, 차기 대선 후보 1% 잡혔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번 대선 때 이제 48% 정도를 받았잖아요. 그 올라오는 과정이 차근차근 좀 밟아서 거기까지 갔고요.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도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대선 득표율의 3분의 2 수준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다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다시 차근차근 올라와서 지금 50% 선에 와 있는 거잖아요. 진짜 꼭꼭 다져진 지지율이거든요. 이거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꼼꼼하고 촘촘하게 사람들이 관찰하면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지지율을 붙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대 무너질 일 없습니다. 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뭐 그 어떤 공격을 퍼부어도요. 공격으로는 절대 안 무너지고 예. 본인이 바지에 똥을 싸야 돼요. 이재명 후보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긴장을 유지해 왔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자리라는 건 특히 그런데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나게 집중해서 국정 운영을 하셨는데 너무 선량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 밑에서 총리를 2년 넘게 했던 사람이 오늘 뭐 어디 가서 뭐 내란당하고 같이 뭐 공동정부를 만든다고 하지를 않나. 거기 정무수석 했던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재명을 비방하는 활동을 하지를 않나. 윤석열이 그 꼭대기에 있는 거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초인적인 집중력을 지금까지 발휘해 왔기 때문에 그거 진짜 놀라워요. 저도. 예, 남은 열흘 동안 그 집중력이 흐트러질 일은 없다. 똥 안 싸요. 이재명 후보가 남다른 점을 이 관점에서 하나 얘기하자면 어떤 의사결정을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매우 특별한 점은 잠깐 인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긴 과정을 통해 진짜 토론을 해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 토론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단계 최고회의까지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요. 엄청난 속독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의 의견을 속독으로 이해해서 자기 의사에 그걸 반영해요. 그게 이제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 그 용어가 있구나.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하신 엄청난 집중력이 고도로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오래 유지할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라야 대통령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무엇이 그 고도의 집중력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해주냐.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이라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그 집중력이 강했던 분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만큼 장기간 긴장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했던 분이세요. 이재명 후보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한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약간 컬러가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세 장면만 보죠. 혹은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TV 토론을 하거나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제일 큰 그 고민, 가장 집중력을 발휘하는 문제가 뭘까요? 인사입니다, 인사. 김문수 씨는 이런 걱정 안 해요. 이준석도 전혀 안 해요. 왜?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만이 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찾고 있을 거예요. 또는 이미 찾아놓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어디다 배치하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딱 그 다음날 아침에 취임입니다. 대통령 자격은 당선증을 받는 순간 바로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치. 날 밝으면 대통령 직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제일 먼저는 비서실장 지명해야죠. 총리 후보 지명해야죠. 그 다음에 장관들 미리 리스트업 다 해야 되죠. 당장 일 시작하려면 차관부터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부처에. 정부조직법 고칠 때까지는 지금 조직 형태로 일을 해야 되니까. 기획예산처 만들고 싶어도 지금은 못해요. 그럼 각 부처의 차관부터 공무원 중에 임명하든가 밖에서 누굴 투입하든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돼야 될 인사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쓰고 있을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첫 번째 TV 토론을 잘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피곤해합니다. 원래 TV 토론이 있는 날은 그날 전일 비우거든 보통 대선 후보급은. 근데 이 양반은 유세를 하고 올라오면서 이런 결정을 하고 그냥 바로 TV 토론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하고의 차이를 잘 보시면 다른 후보들은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계속 봅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자꾸 뭘 보는 거거든요. 누구는 이거를 했는데 누구는 이거를 하죠. 그건 김문수든 이준석이든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래를 봐요. 아래를 안 봐요. 이 양반은. 자기가 할 말과 자료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집중력을 계속 유지한단 말이지. 근데 그거 보고 저거는 특별한 능력이다. 나는 못한다 저거 진짜. 죽었다 깨도 못해.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집중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 성남시장 초창기부터 관찰한 사람으로서 제일 놀란 부분이에요. 야, 웬만한 게시판에서 움직이는 동향과 글들 다 봐요.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컨대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쯤 비서실장을 누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인사라는 거는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이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고 TV 토론을 하고 이 하는 와중에 인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대상자를 접촉하고 대화를 하고 이 사람에게 정말 맡겨도 될 것인가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만나고 면담하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다 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연락 안 왔어요? 누가? 며칠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 대법관 될 뻔했어 나.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 김어준 유시민이 대법관 되는 세상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와 천재인데. 아니, 며칠만 시켜줘 며칠만. 나는 시켜줘도 안 해. 나는 한다. 우리나라 지금 대법관 연봉 정도로는 저를 스카웃 못해요. 야.
주진우 의원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도대체 윤석열 사단의 에이스라는 자들이 품질을 보니까 진짜 형편없더라고. 나는 주진우 의원에게 계속 걱정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이준석 단일화 해도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아. 근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거예요. 하도 지난 6개월 당해가지고. 난 진짜 신경안정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이든 공중파든 안 나가는 이유가 별로 이렇게 해설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열이 나야 해열제를 쓰는 거고 신경안정제를 복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나갔는데 최근에 요 며칠 동안 막 신문방송이 막 엄청 띄우잖아요. 그치. 붙었다고. 격차 좁혀져, 어쩌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이제 일반적인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그냥 직관적 논리적 판단이라고 해요. 그게 늘 모든 경우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죠. 그러니까 직관적 논리적인 판단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망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이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일치하면 그렇게 전망하면 됩니다. 근데 두 개가 서로 어긋날 때가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은 이래요. 집권 2년 반 동안 국민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은 정부였고, 그래서 1년 전 총선에서 집권당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참패를 당했던 정당인데 그 정당에 속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가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어요. 근데 그 정당이 곧바로 그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또 집권한다. 이게 논리적, 경험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보면 정권 연장, 정권 교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35대 55예요.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35대 55예요. 근데 아니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로 줄어들었고 이준석하고 김문수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지지율보다 높아. 단일화하면 엎어지는 거 아니야? 정권 재창출하고 정권 교체가 35대 55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데이터를 의심해 봐야 돼요. 데이터를. 이 상황을 초래한 것만큼이나 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했거나 국회에서 탄핵이 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했거나 여기에 버금가는 정치적 사건이 벌어져서 그래서 민심의 변화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개도 없어요. 따라서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가능성, 이걸 봐야 돼요. 웃기잖아요. 똑같은 갤럽 조사인데 이틀 전 조사에서는 갑자기 격차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그 다음날 다른 언론사에서 의뢰한 조사에서는 갑자기 15% 내외로 또 지지율이 차이가 벌어지고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통계적 소음이에요. 여론조사 꽃의 조사, 이제 돈을 왜 쓰냐? 해열제로 쓰는 거야, 해열제로. 갑자기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막 튀니까 사람들이 막 열이 막 나는 거지. 그 열 가라앉히라고 돈을 쓰는 거야. 매주 1억씩. 갤럽이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정치성, 주관적 정치성을 물어봅니다. 지난 한 1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박근혜 탄핵 때 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엄청 남북미 정상회담 할 때 올라갔을 때 그 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보수 진보의 격차가 5%를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벌어져야 어느 한쪽이 5% 정도 많아요.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3% 내외로 보수라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 평균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3일 전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20명 정도가 보수가 많았거든요. 12% 차이. 그런 거는 정말 보기 힘든 일이에요. 예.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어떤 요인 때문에 국힘당 지지자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공고히 하고 지구가 두 쪽이라도 난 전화를 받고 말 거야.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데이터 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에서도 9% 차이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진보보수 동률로 계산하고 보정하면 16% 차이예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민심에. 여론조사 꽃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 민심에 변화가 있으려면 1000샘플 중에서 예컨대 400샘플이 중도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보면 돼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어떤 여론 민심의 변화도 없어요. 근데 왜 차이가 나냐? 표본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계적 소음 때문에 뭐 일부러 누가 소음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니까 투표를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아니라보다 더 큰 요인은 토요일 날 사전투표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진영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패턴을 보면 사전투표를 한 60%에서 70%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많이 해요. 이번에도 나는 토요일 날 회사 안 가는 날 조금 늦지막히 일어나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 총수가 자꾸 떠들어가지고 다 알아 이제. 투표가 없어요. 중독성 있어 이거. 먹금. 캐나다분. Swing your feet, it's Friday night. 야. Cast your vote, make it right. No vote on Saturday. No vote on Saturday. Friday's your chance, don't delay. 야. No vote on Saturday, you see. 토요일엔 투표 못해요, 알지? Friday's the day, let it be. 금요일에 해야 해요, 맞지? 자, 이것도. 이거 막 뿌리세요. 예,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마치 질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서 지지층을 긴장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저도. 시민들이 어느 후보를 찍지라고 고민하는 상황 같으면 형세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이 주권자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을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음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난 투표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많이 이기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치. 지금 보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갑자기 막 한덕수, 최상목, 뭐 이상민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고 있어. CCTV 봤는데 니네 말하고 다른데 이러면서. 그걸 지금 왜 하냐고. 그거 대선 끝나고 하면 되지 지금 왜 하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빨리 눈도장 받으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는 검찰도 오세훈 서울시장 왜 자꾸 불러들이는 거야. 오세훈이 출마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래도 난 좋더라. 지금 판세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선순환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후보는 한 표라도 이겨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 지지하는 시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내란을 완전 종식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전환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조희대 씨가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할 거야 이딴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돼요. 이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민주당의 당직자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고요. 나한테까지 그러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이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핑계 만들어서 직장에서 나가서 투표하시라고. 자,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돼.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윤시민 작가 또 목요일도 겸공이 나옵니다. 아, 목요일 날? 방금 들었어? 자, 섭외 끝났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우리 신경안전제가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된답니다. 토요일 날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연락을 해야 돼요. 네. 알지? 목금밖에 없는 거? 네. 다스베이다는 이제 대선 끝나고 다시 만나는 건가? 예? 뭐라고? 알아서 할게. 자,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끝!